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모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대학 동기였던 아내와 결혼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제 소개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네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저희 형과 형수가 주인공이니까요. 마지막에 경악스러운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일찍 한 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2년도 안 돼 바로 했으니까요. 반면 저희 형은 나이가 40이 다 돼가도록 좀처럼 좋은 짝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덕분에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죠. 그렇다고 저희 형이 남들에 비해 어디 한 군데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 집안도 나름 잘 사는 편이었고요. 형 역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형이 남자치고는 키가 좀 작은 편이긴 했어요. 얼굴도 못생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생기진 않았고요. 하지만 남자들은 아무래도 외모가 좀 부족해도 다른 조건이 좋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형은 이상하게 여자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형의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형이 워낙 낯을 많이 가리기도 했고요. 여자들 앞에만 서면 꽁꽁 얼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런 형이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을 땐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형의 대학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어찌나 푹 빠졌던지 만난 지 3개월 만에 부모님께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네,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생각하는 것도 깊고 배려심도 많고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전에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 우린 언제든 괜찮으니까 너랑 그 애 괜찮을 대로 잡으렴. 이번 주말은 어떠니? 아무래도 밖에서 보는 게 편하겠지? 안 그래도 장남의 결혼을 고대하던 부모님은 형의 여자친구를 쌍수 들고 환영했어요. 반면 저는 순진한 형이 이상한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내심 불안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그런 걱정은 형의 여자친구를 만나자마자 싹 사라졌죠. 안녕하세요. 수철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형의 여자친구는 형만큼이나 내성적이고 얌전한 성격이었어요. 저와 부모님 앞에서 긴장을 많이 했는지 덜덜 떠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외모 또한 수더분했고요. 옷차림도 또래답지 않게 소박했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그 흔한 명품 가방 하나 없더군요. 사실 외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형의 여자친구는 여러모로 기울어지는 부분이 많았어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사는 것도 그랬고요. 대학도 못 나오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먹고 사는 형편이라는 것도 냉정하게 말해선 마이너스 요소였죠. 하지만 형이 40 넘도록 혼자면 외국인과 결혼시킬 결심까지 하고 있던 부모님에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못했어요. 형의 여자친구가 미혼의 한국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만족해 하셨죠. 더더군다나 형의 여자친구가 소위 말하는 여우나 꽃뱀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형은 첫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도 안 돼 식을 올리고 유부남이 됐어요. 부모님은 형과 형수를 위해 고급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사주셨고요. 혼수도 전부 자신들이 다 해주셨죠. 형수는 그야말로 맨몸으로 시집 온 셈이라고나 할까요? 저희 아내가 꽤나 배 아파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시집 올 땐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으면서. 해준 게 왜 없어? 우리 집 살 때 1억 보태주셨잖아. 아주버님네는 1억이 뭐야? 아예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 가정가구도 다 채워주시고. 솔직히 좀 서운하려고 해. 아,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오죽 기뻐시면 그러겠어?
우리 부모님이 형 결혼 못할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형수님이랑 당신은 가정 형편부터가 다른데. 그런 걸로 비교해봤자 당신만 손해야. 하긴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 형님도 참 힘들게 살았겠다. 어쨌든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잘 지내려고 노력해봐야지. 아내는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라 그런가 좀 쿨한 면이 있었어요. 처음엔 저희 부모님 지원 문제로 좀 감정이 상한 것 같았지만 이내 스스로 극복하고 잘 넘겼죠. 새 식구가 된 형수님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요. 저는 두 사람이 좋은 동서지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요. 그 믿음은 얼마 안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형수님이 예상보다 더 내향적인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그래도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들하고 어느 정도 어울리긴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족 행사엔 일절 참석하지 않았고요. 결혼하고 처음 맞이한 명절에도 얼굴만 잠깐 비추곤 금세 가버렸네요. 따로 어디 갈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죠. 무엇보다 황당했던 건 갑자기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린 거였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할 말이 있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글쎄 없는 번호로 뜨더랍니다. 놀라서 바로 형에게 전화해 물어보니 핸드폰을 최신 기종으로 바꾸면서 번호도 바꿨다고 하대요. 어머니는 당연히 바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죠. 얘는 그랬으면 말을 해줘야지. 갑자기 없는 번호라 어떠서 놀랐잖니. 세아가 바뀐 번호 문자로 남겨주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뭐? 힘들 것 같다니? 미정이가 식구들이 자꾸 사적으로 연락하는 게 많이 불편한가 봐요. 그 사람이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좀 더 적응하고 나면 그때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진 저 통해서 연락하세요. 아니 형수님이 무슨 대통령이나 국정원도 아니고 식구들끼리 연락처 공유도 못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저희 식구들이 연락을 자주 했으면 또 몰라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흔한 시자들이 요구하는 하루 한 번 안부 전화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가끔 저희가 좋아하는 반찬 해뒀으니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정도나 전화하는 분들이세요. 오죽하면 저희 아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시댁 복은 있는 것 같다고 했을 정도일까요? 근데 형수님은 그마저도 불편했던가 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형수님의 그런 행동도 딱히 나무라지 못하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요. 아내는 그걸 참을 수가 없던 모양이에요. 번호를 모르니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아예 형네 집으로 찾아가 형수를 만났는데요. 본인 말로는 선을 넘을 정도로 심한 소리를 한 건 아니고요. 그저 조심스럽게 돌려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들어보니 그렇게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많이 낯설고 어색하죠? 근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진짜 좋은 분들이에요. 시집살이는 고사하고 며느리들 불편하지 말라고 명절 음식도 다 미리 만들어 주시잖아요. 요즘 그런 시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좀 더 어머님 아버님한테 마음 열고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명절 때도 일찍 가버리셔서 어머님 아버님이 좀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자신들이 뭔가 불편하게 한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아직은 좀 어색해서. 막말로 시댁이 편한 며느리가 어딨겠어.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금방 적응했어요. 또 형님은 제가 있잖아요. 뭔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엔 시댁 가시면 저랑 어머님이랑 같이 집 근처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좀 더 오래 놀아요. 그러다 형님도 마음 여시면 바뀐 번호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 자리에선 형수님도 일단 알겠다고 했다는데요. 다음날 형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저희 아내가 형수님한테 뭐라고 한 거냐고요? 아니 뭐 별말 안 했다던데 갑자기 왜? 별말 안 하긴 뭘 안 해? 네 형수 지금 어제부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재수씨가 집까지 찾아와선 자기한테 한 소리하고 무시했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어제 지영이가 형네 집 갔다 오고 나서 물어봤는데 그런 느낌 아니었어. 그냥 형수님이 좀처럼 우리 집에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좋게 좋게 얘기했다는데 아직 낯선 거 이해한다고. 다음에 만나면 좀 더 오래 같이 시간 보내자고 한 것뿐이야. 돌려 말해도 결국은 번호도 안 알려주고 명절에 먼저 간 게 고가웠다 그거잖아.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어머니 아버지도 가만히 계신데 자기가 뭔데 먼저 나서서 손윗 사람을 가르치려들어. 그것도 남의 집까지 찾아와선. 네 형수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그 마음 약한 사람이 문전박대도 못하고 집안에 들였다가 싫은 소리만 잔뜩 듣고. 재수씨도 참. 먼저 시집왔다가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형이 대놓고 제 아내에게 뭐라고 하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막말로 형수님이 뭐 잘한 건 없잖아. 신혼여행 다녀와서 한 번 빼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낸 적도 없고 지난 명절도 그냥 잠깐 앉아있다 가고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냥 짧게 대답만 하는데 내가 다 민망하더라. 형이랑 형수 그렇게 가고 어머니가 걱정했어. 혹시 자기가 뭐 실수했냐고. 그러다 이젠 아예 연락도 못하게 번호까지 싹 바꿔버리는 게 말이 돼? 생면무지 타인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부모님이 형 결혼한다고 집에 혼수까지 싹 다 해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최소한의 자식된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이제 너까지 형을 우습게 보고 가르치려고 드냐?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잘 좀 하라는 거지. 형 결혼 전엔 안 그랬잖아. 부모님한테 얼마나 살갑게 굴었었냐고. 그때랑 지금은 다르지 임마. 나도 내 가정이 생겼는데 네 형수가 아직 우리 가족을 너무 불편해하는데 그럼 어떡하냐? 가서 밥만 한 술 때도 채에서는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는데. 어쨌든 우리 와이프는 내가 챙길 테니까 넌 네 와이프나 신경 써. 괜한 오지랖 부리지 않게 단속하라고. 형이 결혼하기 전까진 저희 사이가 꽤나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이 시집 온 뒤로는 우애 좋던 형제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아내와 형수님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 형과 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군요. 아내가 기분 나빠할까봐 굳이 형이 한 말을 전하진 않았어요. 다만 앞으로 형수님 문제는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했죠. 아내는 그것만으로도 눈치를 친 건지 어쩐 건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동사지간 갈등도 대충 무마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웬걸, 그건 전초전에 불과했지 뭡니까. 사건은 이듬해 가을 어머니 칠순잔치를 앞두고 발생했어요. 아무래도 칠순은 다른 생일보다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살림하랴, 애들 챙기랴, 바쁜 와중에도 따로 칠순잔치할 장소도 대관하고요. 전문 행사 MC도 고용하는 등 여러모로 힘을 많이 줬죠. 물론 어머니 생일 선물도 따로 준비했는데요. 저와 상의 끝에 평소 어머니가 갖고 싶어 하던 명품백을 큰맘 먹고 샀죠. 이 과정에서 형과 형수는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기 전에 슬쩍 얘기를 해봤지만 알아서 하라고 나중에 돈만 절반 내겠다는 식이더군요. 그걸로도 아내는 많이 기분 나빠했는데요. 비용이라도 보태겠다는 게 어디냐 싶어서 아내에게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네요. 그렇게 어머니 칠순잔치 날이 밝았어요. 모처럼 만에 친척 어르신들과 어머니 친구분들이 한데 모여 시끌벅적했는데요. 형과 형수가 등장하자 모두들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형수가 못 알아볼 정도로 외형이 싹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새 쌍꺼풀 수술이라도 한 건지 작은 눈이 살짝 커져 있었고요.
화장은 또 어찌나 화려하게 했던지. 뿐만 아니라 몸을 두른 옷이며 스카프, 구두와 핸드백까지도 전부 명품이었습니다. 형수는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뒀으니 그것들을 산 돈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겠습니까? 전부 형이 사준 게 뻔했죠. 그걸 아니 마냥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부부 사이의 문제이니 제가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별말 안 하시더군요. 어쨌든 날이 날인 만큼 최대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어요. 그 와중에도 혹시 또 형수가 불편하다며 먼저 자리를 뜰까봐 노심초사했는데요. 다행히 형수도 그날만큼은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서 웃는 낯으로 친지들과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걔 중 한 분이 형수에게 그러더군요. 아유, 결혼식 때 보고 처음이네. 반가워라. 아,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새 살이 더 찐 것 같아. 원래 결혼하면 신랑이 찌는데 이쪽은 그 반대네. 곧 애가 지면 더 찔 텐데 지금 바짝 관리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늘씬하고 예뻐야지. 민지 엄마 봐봐. 애 둘 낳고도 저렇게 빼빼 말랐잖아. 동서지간끼리 살 좀 나눠야 쓰겄네. 민지 엄마란 다름 아닌 제 아내를 말하는 거였어요. 저희 아내가 원체 활동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임신하고 찐 살도 출산하고 몇 년 지나면 금세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여자친구는 꽤나 마른 편이었죠. 반면 형수는 원래도 좀 통통한 체형이었는데요. 아직 애를 가진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살이 오르더군요. 그래도 식구들 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걸 어머니 지인분이 딱 꼬집은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형수의 표정이 한눈에 봐도 딱딱하게 경직되더군요. 그때부턴 입을 꼭 다물고 바닥만 쳐다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머니 지인분의 말이 무례하긴 했어요. 하지만 다 큰 성인이 기분 나쁘다고 시어머니 칠순잔치에서 본인 감정을 팍팍 티내는 게 말이 되나요? 애도 아니고 말이죠. 당황한 지인분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유, 혹시 기분 나빴어?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네. 이해해. 늙으면 이렇게 주책이라니까. 난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그러자 잠자코 있던 형수가 눈을 세모꼴로 떴어요. 그런 걸 바로 오지랖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살이 찌든 말든 그게 그쪽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그쪽 보고 벌써부터 피부가 쭈글쭈글하다 관리 좀 해라 하면 기분 좋겠어요? 어찌나 목소리가 크고 날카로운지 모두의 이목이 형수에게 집중됐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형수는 더 큰 목소리로 난리를 치더군요. 이래서 내가 여기 안 오고 싶었다니까.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뭔 놈의 칠순잔치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 나이 한 살 더 먹은 게 뭐 자랑이라고. 나이를 처먹으려면 곱게 처먹고 나이값을 하든가. 나이값도 못하는 노친네들이 한데 모여가지고는 괜히 사람 무시하고 말이야. 아니 그거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살 좀 빼랬다고 뭐? 나이값 못하는 노친네? 아니 어쩌다 이 집에 이런 무대먹지도 못한 여자가 시집 온 거야? 형수의 도를 넘은 막말에 당연히 어머니 지인분도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도 형수는 본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계속해서 노친네가 어쩌고 하면서 대거리를 하더군요. 지켜보던 아내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얼른 형수에게 다가가 말리기 시작했죠. 형님 그만하세요. 오늘 좋은 날인데 굳이 얼굴 붉힐 거 없잖아요. 이분도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러나 형수는 다가오는 아내를 확 밀치며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어요.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자네는 나랑 비교돼서 말랐다는 칭찬만 들으니까 그렇겠지. 형님 그게 무슨 칭찬이에요. 그냥 전 너무 말랐고 또 형님은 그 반대니까 어르신이 걱정해서 한 말인데. 이거 봐. 또 착한 척 하는 거.
내가 자네 처음 딱 봤을 때부터 눈치챘어. 꼬리 9개 달린 불엿인 거. 네? 불엿이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잡았대 생각 마. 내가 자네한테 불엿이 아니래도 그렇다고 미련한 곰탱이도 아니니까. 괜히 나 미움받으라고 일부러 더 어머님 아버님한테 살랑살랑 애교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이랑 형님이 좀 잘 지낼 수 있게 중간에서 계속 노력했는데 그걸 고가워한 건 형님이잖아요. 노력은 무슨 노력? 이번 칠순잔치만 해도 그래. 돈은 같이 내기로 하는 거면서 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굴어? 제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실 준비는 저 혼자 다 한 거 맞잖아요. 제가 연락드렸을 때 애초에 알아서 하라고 한 건 형님. 자네가 건방지게 먼저 연락해선 자기만 어머님 위하는 척 유세 부리고 나 무시하는데 내가 그럼 그걸 따라야 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여기 장소는 뭐 어떻게 예약했고 음식은 얼마나 맛있고 이딴 걸 왜 얘기하는데? 생색내는 거잖아 그거. 그럼 내가 뭐가 되냐고? 예쁘고 말랐다고 아주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 그런다고 이딴 식으로 사람 무시하지 마. 그거 다 나중에 부메랑처럼 돌아오니까. 한눈에 봐도 형수는 저희 아내에 대한 피해의식이 엄청나 보였어요. 의사로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멀쩡한 상태가 아니더군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형의 태도였어요. 바로 형수에게 달려가선 무슨 호위기사처럼 막아서더군요. 재수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적당히 해요. 왜 자꾸 우리 와이프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 아주버님 제가 뭘 어쨌다고. 이 사람한테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평소에 그렇게 우리 와이프 무시하고 젠체한다면서요. 오늘만 해도 그래요.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이게 뭡니까? 아니 전 그냥 형님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말리려던 것뿐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본인이 뭐라도 됐냥 자꾸 나서는 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도 모릅니까? 급기야 형은 팔을 뻗어 아내를 살짝 밀치기까지 했어요. 그걸 보니 저도 눈이 돌아가더군요. 아무리 하나뿐인 형이라지만 제 아내에게 손을 대는 건 선 넘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형? 딱 봐도 형수님이 잘못한 건데 왜 엄한 사람을 걸고 넘어지냐고? 전 다가가 형을 밀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형도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주먹을 날리더군요. 간신히 그 주먹을 피해 형의 팔을 잡았어요. 형 미쳤어? 지금 여자의 눈이 멀어선 부모 형제도 몰라보는 거야? 오늘 어머니 칠순잔치야. 정신 차려! 지금 우리 와이프가 이딴 꼴 당했는데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어? 형은 더욱더 흥분해서 날뛰기 시작했고요. 형수는 그걸 말리긴커녕 피해자처럼 눈물을 쥐어짜내면서 서럽게 울더군요. 결국 그날 잔치는 엉망이 됐어요. 간신히 두 사람을 먼저 돌려보내고 나서도 깨져버린 흥은 좀처럼 다시 올라오지 않더군요. 정말 어머니한테 얼마나 죄송하던지요. 기가 막힌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형이 연락 와선 글쎄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지 뭡니까? 형수가 저희 아내랑 사사건건 비교당하는 바람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한다고 당분간 서로 얼굴 보고 살지 말자 하더군요. 아다르고 어다를 뿐 결국 형제간의 연을 끊자는 소리였어요. 심지어 어머니 칠순잔치 비용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다면서 못 내겠다 하더군요. 평소 형제간의 돈 문제는 칼같이 나누던 형이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돈 몇백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형의 월급을 생각해봤을 때 큰맘 먹고 못 낼 정도도 아니었거든요. 어머니 칠순이 뭐 해마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왜 그걸 못 내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형수의 입김이 들어간 것 같았죠. 뭔데? 형수가 가족들이랑 연 끊고 칠순잔치 돈도 내지 말래? 아깝대? 제발 정신 차려 형! 언제까지 형수한테 휘둘릴 건데? 그런 거 아니야 임마. 여기서 또 왜 너희 형수를 끌고 들어와?
딱 봐도 형수가 뒤에서 형을 조종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불려시가 정말 우리 집사람 같아? 난 형수 같은데. 불려시라니. 입 조심해라 너. 모르나 본데 불려시라는 말 먼저 꺼낸 건 형수야. 우리 집사람한테 불려시니 뭐니 먼저 그랬다고. 아이 됐고. 어쨌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칠순잔치 돈도 못 내니까 그렇게 알고.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지. 어머니 칠순인데 그걸 못 내겠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요즘 지갑 사정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래.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이번에 형수 보니까 명품백에 명품 옷에 아주 비싼 걸로만 잔뜩 치장했더만. 그것도 다 형수가 사달라고 한 거지? 형이 뼈 빠지게 벌어온 돈으로 그렇게 명품이나 사대고 있는 거잖아. 형 도대체 왜 그렇게 호구 잡혀서 사는 거야? 뭐? 호구는 무슨 호구?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 정도도 못해주는 게 남자냐? 넌 너네 와이프나 챙겨. 내 일엔 상관 말고. 형은 흥분해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었더니 수신 거부했는지 어쨌는지 절대 받지 않더군요. 저도 오기가 생겨서 그 뒤론 일절 형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갈라서 버린 형제 사이를 안타까워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형이 여자에 미쳐선 완전히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그 상태로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쯤엔 부모님도 저희 형제 사이를 회복시키는 걸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예, 영철아. 혹시 수철이가 너한테도 돈 빌려달라 연락했니? 네? 아니요. 왜요? 형이 돈 빌려달라고 연락했어요? 아유, 그게 말이다. 실은 큰 며느리가 일본으로 유학 가고 싶다시 뭐니. 근데 어학준비며 체류비며 돈이 꽤 들어가나 봐. 생각지도 못한 형수의 유학 얘기에 기가 차더군요. 아이, 양심도 정도껏 없어야지. 무일푼으로 시집와선 유학을 가겠다뇨. 아니, 결혼까지 한 여자가 유학은 무슨 유학이에요? 어머니 혹시 돈 보태주겠다고 하신 건 아니죠? 아니, 그러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너희 아버지랑 내가 모아둔 돈은 형 장가 보낼 때 탈탈 털어줬고 가진 거라곤 이제 이 집 한 채뿐인걸. 절대 보태주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유부녀가 뭔 놈의 유학은 유학이에요. 너무 그러지 말어라. 큰 며느리가 학력으로 콤플렉스가 있었나 보더라고. 아니, 형수는 뭐 그렇게 콤플렉스가 많아요? 외모도 우리 집사람 때문에 비교당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연 끊더니만 이젠 학력이래요? 참네. 형이랑 결혼하기 전까진 대체 어떻게 살았대? 너무 황당해서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정말 오랜만에 형한테 연락했어요. 안 받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받더군요.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다 사실이라 하대요. 그래서 진짜로 형수 유학 보내줄 거야? 그럼 어떡해. 그게 평생 소원이었다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돈도 못 보태준다고 했다며. 형 모아둔 돈 있어? 아니, 아무래도 결혼하니까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많네. 총각 때처럼 돈이 잘 안 모여. 결혼이 문제가 아니지. 형수가 그렇게 사치를 부리는데 돈이 모일 턱이 있나? 됐고. 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 내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어쩐지 싫은 소리를 꼭 참고 들어준다 했더니만 다 꿍꿍이가 있어서였어요. 하지만 제가 미쳤다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애를 둘 키우는데 돈이 어딨겠냐고 딱 잡아댔죠. 그렇게 비용 문제로 형수의 유학은 좌절되는 듯 보였는데요. 결국 형수는 유학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글쎄, 부모님이 해준 아파트를 팔아 학비를 마련했다지 뭡니까? 현지에서 들어가는 생활비는 다달이 나오는 형의 월급으로 충당하고 말이죠. 졸지에 기러기 남편이 돼버린 형을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동안의 경험상 그 부부 일에 끼어봤자 좋은 꼴을 못 보니 그냥 모른 척 흐린 눈하고 넘어갔죠.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간 형수를 뜻밖의 장소에서 조우하게 될 줄은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응급실에서 밤새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럽다 싶더니만 웬 여자가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들어오더군요. 남산만한 배가 한눈에 봐도 임산부였어요. 응급 환자인가 싶어서 얼른 달려갔죠. 무슨 일입니까? 한밤중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요. 밑으로 피도 좀 비치는 것 같고 혹시 잘못된 건 아니겠죠? 옆에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안절부절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일단 산부인과에 응급콜을 하고 환자 쪽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산부인과 의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응급실 당직이었으니 간단하게 상태라도 살펴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만 기겁해선 고개를 휙 돌리는 게 아니겠어요. 왜 이러지? 하고 여자를 자세히 살펴본 순간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여자가 화장을 하나도 안 한 민낯이라서 몰라봤는데 글쎄 형수지 뭡니까? 형수님? 아니 형수님이 대체 왜 여기에 지금 일본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돌아왔어요. 그래요? 몰랐네요. 임신하셔서 귀국했나 봐요? 형이랑 연락도 안 하고 사니까 이런 중요한 소식도 모르고 형수님이라도 살짝 저희 집사람이나 부모님에게 언지를 주지 그러셨어요. 제 말에 형수는 입술을 꽉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픈 임산부 붙잡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저도 더는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대신 형을 찾았죠. 형은요? 같이 아는 거예요? 그이는 오늘 일이 있다고 해서 대신 친척 동생이랑 같이 왔어요. 형수의 속에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우물쭈물하며 인사했어요. 아까 제가 남편으로 착각했던 바로 그 남자였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자니 곧 산부인과 의사가 도착했어요. 다행히 당장 아이가 나온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더군요. 진짜 진통 아니고 일종의 가짜 진통입니다. 원래 자궁이 출산 대비해서 수축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일단 좀 더 경과 지켜보다가 더 진통 안 오면 그때 퇴원해도 괜찮습니다. 아마 지금은 통증이 주기가 없고 낮엔 괜찮다가 밤이나 새벽에 심해질 거예요. 그럴 땐 자세를 바꾸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 나아질 겁니다. 만약 그래도 계속 아프거나 주기적으로 진통이 오거나 하면 바로 오세요. 동료 의사의 말에 그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형수도 그런 눈치였죠. 간호사들에게 형수를 부탁하고는 잠깐 자리를 떴어요. 어쨌든 형에게 형수님이 병원에 실려왔다는 건 얘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받지 않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연결이 되더군요. 여보세요? 형? 지금 통화 가능해? 그래. 어쩐 일이냐? 어쩐 일이냐니. 형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감정이 상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형수님 임신한 것까지 얘기를 하네. 형수님 지금 산통 때문에 병원에 실려온 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 이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격양되더라고요. 그의 형도 당황했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흐르는 침묵에 그제야 아차 싶었어요. 환자 상태부터 설명했어야 하는데 의사로서 실격이었죠. 그 형수님은 걱정하지 마.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 말로는 가짜 진통이라고 괜찮대. 아직 출산 예정일도 좀 남았고 일단 상태 좀 더 지켜보다가 진통 더 안 오면 퇴원하기로 했어. 형이 데리러 올 수 있지? 아직도 야근 중이야? 묵묵하니 입을 다물고 있던 형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한마디였죠. 뭔 소리야? 내 와이프 임신한 적 없어. 처음엔 형이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혀 헛웃음을 쳤죠. 이런 상황에서 농담이 나와? 아니 끝까지 가족들에겐 형수님 임신 사실 안 알리겠다는 거야? 이대로 의절하고 남남처럼 살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와이프 임신 안 했다고.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 와이프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인 거 너도 알잖아. 근데 어떻게 너네 병원에 실려와?
너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 닮은 사람 멀리서 보고 오해한 거 아니냐고? 형의 목소리는 어느새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제야 형이 진지하다는 걸 안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졌죠.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직접 형수님이랑 인사도 했는데 분명히 임신 상태였다고. 그것도 만삭에. 옆에 있던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 상태까지 봐줬는데. 일단 끊어봐. 내가 병원으로 갈 테니까. 그대로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대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일단 형수를 만나 자초지종을 캐물을 작정이었죠. 하지만 형수가 누워있던 곳으로 달려갔을 땐 이미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같이 온 남자도 이미 사라진 후였죠. 이대로 놓치면 큰일이다 싶었어요. 만삭인 상태니 멀리는 못 갔을 것 같아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과 가장 가까운 출구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얼마 안 가 저 멀리 길가에선 형수와 남자가 보이더군요. 둘 다 절 보자마자 하얗게 질려선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대요. 하지만 택시가 그 앞에 서기 전에 제가 먼저 길을 건너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형수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은 형수님이 임신한 걸 까맣게 모르고 여전히 일본에 있는 줄 알던데. 옆에 이 자식 정말 친척 동생 맞아요? 형수는 당황한 것도 잠시, 이내 두 눈을 세모꼴로 뜬 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내가 뭐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제가 임신한 거 몰라요. 알면 유학 끝내고 돌아오라고 할 게 뻔하니까 일부러 숨겼어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엊그제 한국 들어온 거고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그러니까 그냥 나 보내줘요. 이건 우리 부부 문제지 서방님이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요. 동서도 그렇고 서방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오지랖을 부려요? 이런 상황에서까지 오지랖 운운하는 형수를 보고 있자니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하지만 흥분에 같이 대거리해봤자 좋을 게 없으니 최대한 침착한 말투로 형수의 팔을 잡고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은 못 보내줘. 이건 가족으로서의 오지랖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환자 상태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요? 곧 진짜 보호자인 저희 형도 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호자에게 환자의 건강 상태 설명하고 알리는 건 의사의 의무니까요. 아이, 됐으니까 그냥 보내달라고요. 그 이한테 내가 알아서 설명할 테니까.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는 못 보냅니다. 이 새끼가 정말... 야, 너 이거 안 나? 네가 의사면 다야? 내가 싫다잖아. 이거 놔, 놓으라고! 형수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형수의 사촌동생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억지로 절 밀어내더군요. 그리고는 그대로 형수의 손을 잡고 둘이 도망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잠깐만요, 형수! 임산부가 그렇게 뛰면 어떡해요? 좀 기다려봐요! 도대체 왜 도망가는 거예요? 전 필사적으로 그런 두 사람을 쫓아갔어요. 한밤중에 병원에서 때 아닌 추격전을 펼치고 있자니 정말 미치겠더군요. 임산부라는 여자가 재빠르긴 또 어찌나 재빠른지 간발의 차이로 두 사람이 신호등을 건너가는 바람에 저는 차에 가로막혀 버렸고요. 이대로 놓치는가 싶었는데요. 갑자기 건너편에서 차가 멈춰서더니 형이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 연락을 받고 드디어 병원에 도착한 거였어요. 형! 저기 저쪽에! 형수 좀 잡아! 뭐? 어디? 어디 있는데? 제 말에 형은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자기 앞에서 달려가던 형수를 발견했고요. 바로 쫓아가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윽고 신호가 바뀌어 저도 그런 형과 형수에게로 달려갔죠. 너 진짜 임신한 거야? 형은 형수의 만삭인 배를 보고 파랗게 질렸어요. 형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달달 떨면서 시선만 피하더군요. 그럴 만도 했어요. 아내가 임신한 걸 만삭이 되도록 숨긴 채 유학 생활을 했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하지만 이윽고 형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구 애야? 대체 어떤 놈이랑 붙어먹은 거냐고? 형은 다짜고짜 형수의 외도를 의심했어요. 유학생활 중에 생긴 애니 그럴만도 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이런 식의 추궁은 좋지 않다 생각해 제가 끼어들려고 했는데요. 그보다 형수의 반응이 더 빨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 애지. 개소리 작작해! 나 무정자증인 거 너도 알고 있잖아! 형의 입에서 나온 무정자증이란 말에 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정자증이라고 해서 아예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래. 내가 병원에 알아봤는데 아주 희박한 확률로 임신이 되기도. 웃기고 있네. 애초에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애가 생겨? 너랑 나랑 같이 잠자리 안 한 지가 언젠데. 누구야? 옆에 있는 이 새끼 애야?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나 아는 동생인데. 제게 친척 동생이라고 할 땐 언제고 형수는 금세 말을 바꿨어요. 그제야 저도 형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말의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횡설수설하더군요. 누가 봐도 바람피다 현장 적발당한 사람처럼 말이죠. 너 사실대로 말해. 유학 갔던 건 맞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의심할 만한 건 아는데 뱃속에 애 정말 당신 애 맞아. 근데 임신한 거 알면 유학 끝내고 돌아오라고 할 것 같아서 말 못했던 거야.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며칠 전에 귀국한 거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너 다니는 유학원 번호랑 여권 내놔. 내가 전부 다 따지고 확인해 볼 거니까. 그리고 애 태어나면 바로 유전자 검사부터 할 거야. 만약에 내 애 아니면 너 어떻게 될지 두고 보라고. 너도 바람핀 그 새끼도 네 애도 다 내 손에 죽는 거야. 형이 그렇게 살벌하게 누군가를 협박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제 등골이 절로 오싹할 정도였으니 당사자인 형수는 오죽했겠어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달달 떨기만 하더군요. 그게 그러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결국 형수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고개를 떨궜어요. 외도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반응이었죠. 그 모습에 기가 차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쳤는데요. 형수의 옆에서 살살 눈치를 보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이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미정 씨는 제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요. 임신했다고 책임지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병원까지 같이 왔던 건데 이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이만 빼주세요. 손님이라는 건 대체 또 뭔 소린지. 그 갑작스러운 상황에 형도 저도 어안이 벙벙했는데요. 달달 떨고 있던 형수가 경악해선 그런 남자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야, 박진면 개자식아! 너 지금 나랑 우리 애기 버리고 튀는 거야? 네가 책임진다며 어디가? 미안해요, 미정씨. 근데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전 아빠 될 자신 없다고. 죄송합니다.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럼 그 돈이라도 도로 토해내, 이 자식아! 그건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미정씨가 괜찮다면서 준 돈이잖아요. 너 이 개자식! 너 나 사랑한다며.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야? 다 연기였던 거냐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놈은 재빠르게 택시를 잡아타고 그대로 도망가 버리려고 했어요. 형수는 결국 그 자리에서 멈춰선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뒤늦게 형의 눈치를 봤죠. 맞아요. 그 자식이 바로 형수의 내연남이자 뱃속 아기의 아빠였던 겁니다. 형은 그걸 깨닫자마자 바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글쎄 그 자식이 탄 택시를 그대로 뒤에서 박아버렸지 뭡니까? 놀란 택시가 바로 멈췄고요. 택시 기사님이 화를 내는 것도 아랑곳 않고 형은 바로 조수석에서 그 자식을 끌어내렸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자식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하더군요.
자기를 붙잡은 형의 팔을 이빨로 물어버리더니만 소나기 힘이 약해지자마자 바로 주랭랑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형도 바로 그 자식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평소 운동은 젬병이던 형인데 상황인 만큼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됐나 봐요.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더니만 내연남을 따라잡았고요. 바로 그놈에게 시원하게 주먹을 갈겨줬습니다. 내연남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처박혔고요. 형은 그 상태로 바로 경찰과 변호사를 불렀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형수와 그 내연남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게 그렇게 애석할 수가 없더군요.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형수는 형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응? 그냥 하룻밤 실수였어. 정말 애가 생길 줄은 몰랐다고. 실수? 실수는 지나가다 사람 발을 밟을 때나 쓰는 표현이지. 누가 실수로 다른 놈이랑 바람을 피우고 애를 만들어? 이 쓰레기 같은 게 어디서 되도 않는 변명을 해? 내가 그동안 너 사치 부리고 대먹지도 않는 고집 부릴 때마다 다 받아준 게 왜 그런 건데? 내가 무정자증인 거 알고도 괜찮다고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미안해서 더 잘해줬던 건데 네가 감히 사람을 호구로 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 못 박으면서까지 어떻게 네 편을 들었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여보. 나도 임신한 거 알고 바로 지우려고 했어. 하지만 너무 늦게 알아서 애를 지울 수가 없다잖아. 그럼 내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일단 애만 낳고 나면 그 자식이랑도 끝내려고 했어. 다시 당신한테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왜? 내가 사랑한 건 당신뿐이니까. 웃기고 있네. 넌 내가 벌어다주는 돈을 사랑했던 거겠지? 됐으니까 얌전히 법의 심판이나 받아. 난 너도 그 자식도 절대 용서 못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혀줄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형이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어요. 원래 순한 사람이 화가 나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형은 형수와 그 내연남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밟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는 다 밟더군요. 그 결과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형수는 형과 만나기 전부터 그 내연남과 만나던 사이였어요. 둘이 서로 사랑해 죽고 못 사는 관계였다면 차라리 형이 덜 비참했을까요? 그 내연남은 놀랍게도 호스트였어요. 여자들 등쳐먹으면서 사는 게 일인 놈이었고요. 형수도 그 수많은 손님 중 하나일 뿐이었죠. 형수는 그걸 알면서도 그 호스트 놈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못생기고 뚱뚱한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줬던 건 그 호스트가 처음이었다면서 말이죠. 심지어 형수는 결혼 후에도 그 호스트와 불륜 관계를 지속했더군요. 형이 벌어온 돈의 대부분이 그 년놈이 놀고 먹고 자는 데 쓰였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호스트도 형수가 워낙 돈을 펑펑 써대니 계속 이용해 먹었던 거예요. 유학이라는 거 역시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임신한 걸 안 뒤로는 두 년놈이 급하게 머리를 써서 유학을 가겠다 했던 거더군요. 점점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놓고 형이 대준 유학 자금으로 둘이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팔자 좋게 놀았더라고요. 당사자가 아닌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형의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형은 두 년놈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기죄로 소송을 건 건 물론이고요. 따로 민사로 어마어마한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했죠. 안타깝게도 혼인 무효는 성사되지 못했지만요. 사기죄는 성립이 돼서 형수와 그 호스트 놈은 짧지만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위자료도 톡톡히 물어내야 했네요. 호스트 놈은 그래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위자료를 바로 냈는데요. 형수는, 아니, 이제 이혼했으니 형수라고 부를 필요도 없죠.
그 여자는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식당에서 막리를 하면서 번 돈을 고스란히 형에게 바치고 있죠. 요즘도 계속 연락해선 잘못했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비는 모양이던데 이미 콩깍지가 벗겨진 형이 미쳤다고 그런 여자를 받아주겠어요? 결국 그 여자가 다시 돌아간 곳은 그 호스트의 곁이었어요. 애가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던 모양이더군요. 그 호스트도 일을 그만두고 나선 의지할 곳이 없자 다시 그 여자와 붙어먹기 시작했고요. 참 끼리끼리라고 해야 할까요? 잘 어울리는 바퀴벌레 같은 한 쌍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에 소식을 듣자 하니 그 호스트 놈은 성병으로 호스트 일도 그만두고 집에 처박혀서 술이나 퍼먹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요. 그 여자는 그런 호스트와 애를 건사하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고 있다 하더군요. 그 밑에서 자라고 있는 애만 불쌍할 따름이죠 뭐. 여하튼 형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따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트라우마로 고생을 말도 못하게 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또 최근엔 아버지 친구분한테 여자를 소개받아서 조심스럽게 서로 알아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여자분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다던데 부디 이번엔 형이 좋은 짝을 만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희 형에게 너무 쓴소리 마시고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